자, 여러분, 여러분들 교재 수특 5강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교재를 폈어요. 여러분들 40페이지에 고려의 경제사회의 문화 함께 펴보시고, 필기했던 앞의 내용 중에서 빠졌던 몇몇 가지만 조금 선생님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시대 경제 부분에 토지제도 다 했고요. 전시과가 핵심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 고려시대에는 농업과 수공업, 상업, 무역이 다 발달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을 묻진 않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경제가 발달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보통 뭘 물어보냐면요. 41페이지의 맨 위에 보시면 화폐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해요. 네, 선생님, 건원중보, 사만통보, 해동통보 다 외워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려시대에는 여러분, 화폐 이름 중에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 화폐 이름 딱 한 가지 알면 되고, 즉 화폐 이름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끝난다. 그래서 그 외에 이런 이름들 있죠. 건원중보, 사만통보, 해동통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근데 이걸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고려시대 거 하나, 조선 후기 거 하나 딱 두 가지를 외워서 분류하는 거, 구분하는 거 그것만 딱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화폐 이름이 뭔가 모르게 네 글자짜리가 많이 등장한다 그러면 이거 고려시대의 산업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고려시대 거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그 한 가지 화폐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거예요. 은병이라고도 불렀고 활구라고도 했는데 정확히는 모양이 약간 호리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그림을 구별해 본다면 약간 이런 식으로 호리병 처럼 생겼는데 네, 그림 너무 못 그렸죠. 근데 은병이라고도 불렀고 활구라고도 해서 이거는 굉장히 고액 화폐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여러분들 골드바라고 알죠. 골드바. 금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에 뭐 몇천만 원씩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골드바처럼 이 은병이라는 이 활구라는 뭐 일설에 의하면 이 활구라는 모양은 한반도의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손바닥처럼 이렇게 딱 생겨 있는 이 은 굉장히 많은 은이 들어갔을 텐데 그 은병이라는 활구라는 이 화폐는 고액 화폐라서 사실은 보관용으로 그러니까 시중에 나가가지고 무슨 엿 한 개 사 먹을 때 이걸 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집에 나의 재산이 은행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단위로 썼던 것이 은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것들 쫙 나와 있고 그 중에 내가 눈에 띄는 은병 혹은 활구라는 게 들어있다. 아, 이거 고려시대구나. 산업이 발달했었구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화폐가 만들어졌으니까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사용이 활발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게 나라에서는 좀 편리하게 돈을 쓰고 물건을 사고 팔으라고 이걸 만들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이걸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유통은 부진했다는 거. 그래서 실제 어떤 상거래의 활동에서는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곡식이나 삼배를 사용해서 물건을 살 때 내가 쌀을 얼만큼 들고 가서 그걸 내고 그다음 물건을 받아고 이런 식으로 주로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제 화폐가 엄청나게 전국으로 쓰였었던 유일한 시대가 있어요. 그것은 뒤에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 조선 후기고요. 그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폐 이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평통보라고 합니다. 요거는요 진짜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시대를 통틀어 기억하셔야 되는 화폐 이름 딱 두 가지. 고려시대 은병, 조선 후기의 상평통보. 그 중에서 전국 단위로 유통이 됐던 유일한 화폐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화폐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얼마나 상업이 발달했는지 다른 나라와의 무역도 활발했는데요. 여기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무역 항구들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병란도는 여기에 있다는 거, 여기에.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굳이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기가 서울 정도라고, 한양 정도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개경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개경 근처에 들어가는 입구 정도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부터도 이렇게 왔을 때 여기 배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곳. 여기가 병란도였어요. 그리고 좀 더 윗시기,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통일신라 때도 무역이 엄청 활발했는데 통일신라 때는요, 여기. 그림이 좀 그런데 이거 울산항이에요. 울산항. 그래서 요거는 울산항은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항구. 그다음 지금 말한 병란도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항구. 두 군데 알고 있으면 사실 항구로서는
네, 중요한 것들은 다 알게 된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근대에 가면 여러분 인천 뭐 개항을 한다라든지 여기 원산에 개항 항구였다든지 울산 밑에 부산이라든지 이런 정도 알면 되는데 그거는 그때가 설명해 줄 테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자 통일신라 때 하나 고려시대 때 하나 요 두 가지만 알면 끝나요. 그리고 항구가 발달하려면요 여러분 이 항구가 왜 굳이 여기 발달했을까? 옆에 수도가 있으니까. 그럼 울산항은 왜 굳이 발달했을까? 옆에 어디가 있으니까? 경주가 있으니까.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는 울산항, 고려시대 병난도 요것만 기억하시면 항구는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쭉 넘어가시고요. 41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유일하게 우리나라 시대의 전 시대를 다 통틀어서 여성의 지위가 가장 사회적으로 높았던 시대, 특히 가족 내부에서 여성의 지위는 거의 남성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요 밑에 써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물어보면 요거 정도는 상식으로 고려시대에는 사회활동은 제한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과거제도에 응시한다든지 이런 거 불가능해요. 하지만 가족 생활을 할 때 남성에 비해서 큰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뜻은 뭐 호적에 쓰일 때도 여자도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뭐 재산을 토지를 같은 걸 물려줄 때도 딸이라고 특별히 차별받지 않았다든지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로웠다. 재혼도 가능했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남존 여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건요. 성리학이 들어오면서부터예요. 성리학은 고려 말기에 들어와서 조선시대를 풍미했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 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페이지 42페이지고요. 42페이지 앞부분은 다 했어요. 사학이 워낙 발달해서 나라에서도 그거를 조금 대응하기 위해서 관학 지능책들이 있었다 정도는 앞에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요 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불교라는 거. 문화에서 뭐 물어봤다 하면 불교라는 거. 특히 의천과 진울은 무조건 구별이에요. 이거는 진짜 거의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한번 작년 거 분석해 보시면 알 거예요. 승려는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5개 안에서 나온다는 거. 통일신라 3명, 고려시대 2명 앞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자, 대장경만 설명을 안 했는데 대장경은 말 그대로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정말 노력을 해야 겨우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대장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한다면 성경을 찍어낼 수 있는 목각 본을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2번이 크게 유명한데 제일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조 대장경이라고 불러요. 초조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거란 침입했을 때 초조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고려시대 최초로 만들었던 대장경이다. 그래서 초조대장경이라고 하고요. 정말 중요한 건 요거죠. 팔만대장경. 이 유네스코 기록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데 요 팔만대장경은 누가 쳐들어왔을 때 몽골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간절한 노력을 들이면 부처가 우리를 도와가지고 몽골을 격퇴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진짜 간절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 판을 바닷물에 3년인가 담가가지고 이게 틀어지지 않도록 다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고 글자 하나하나를 새길 때마다 절을 3번씩 하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타가 나올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 유명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 근데 불교라서 자랑스러운 거 여러분들 물론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유산, 세계의 기록 유산으로 남아있는 팔만대장경은 몽골 침입 때 만들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금속활자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서양 사람들이 본인들의 지식의 확산과 보급에 크게 영향을 준 뭐 종교개혁 같은 데도 정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통 꼽는 것이 그 자기네들의 금속활자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사람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일찍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국력이 더 세지면 아마 전 세계 교과서에서 이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직지심체요절.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직지심경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냥 직지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직지심경이 우리나라가 만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다. 남아있고요. 물론 이걸 알리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그 다음 상정고급예문이라고 기록상에는 이게 있었다 하지만 실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건 주장하기가 힘들지만 요 2번째 건 분명히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포가 굉장히 발달해서 고려 후기 때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이었는데 이건 조선시대 가서 그래서 왜구를 물리치는데 주로 이거 뻥뻥 터트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네, 이런 유물들로 갖고 있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4번째 영상 끝부분에 이제 요게 조금 잘리긴 했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문화재 중에서는 굳이 얘기하면 요 도자기를 기억하셔야 되고 석탑 중에는 다각 다층탑이 유행해요. 그러니까 8각 9층탑.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각다층탑이 유행했다. 이게 송나라 때 거고, 그 다음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저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죠.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그래서 원나라 영향. 이 당시에 이 다른 나라들, 중국에 있는 나라들은 다각다층 내지는 큰 탑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탑, 다보탑은 전부 다 그 경주에 있는 것들 어디야? 경주잖아. 통일신라 때 거죠. 그래서 탑 이름은 많이 나오지 않겠지만 굳이 구별한다면 다각다층탑을 묻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이거 고려시대다. 조선시대는 없냐? 이 탑이라는 게 여러분 불교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 옛날에는 뭐 승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성리학이 중심이 됐던 조선시대에는 탑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탑이 나왔다 하면 통일신라 아니면 고려 때라는 거, 특히 고려 때는 요렇게 다각다층 탑이 유행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문제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45페이지에 보시면 실제로 근데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 딱 보시면 불국사 다보탑, 이건 진짜 기본 상식이잖아. 다보탑 석가탑이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통일신라. 됐죠? 그 다음 경천사지 10층 석탑 방금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원나라 영향을 받아서 고려시대 후기 때 만들어진 거다. 그 다음에 요건 송나라 영향받아서 고려 전기 때 있었어. 팔각 9층, 다각 다층탑. 그래서 요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진 않겠죠. 다음은 시대를 뭐 하나 골라내라 그러는데 얘네 둘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여기 설명에 선지에 지문에 여기 있기 때문에 원의 영향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요거는 이제 삼국시대 거, 백제 거고요. 그 다음 여기 화순의 뭐 철감 선사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 나오는데 되게 조그매. 앞에 것들에 비하면 얘는 진짜 뭐 사람 키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잖아. 이런 건 굉장히 높고 5m, 10m 뭐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조그만 탑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그 신라 하대라는 시기 있었죠. 신라 하대에 선종이 유행할 때 요 작은 탑들은 말 그대로 그 절에 있는 스님들 거예요. 스님들의 무덤같이. 그래서 스님들을 보통 불교에서는 화장하거든요. 시체를. 그러면 화장하고 나면 쟤를 조그마한 나무 상자 같은데 함에다가 넣어가지고 요 탑 밑에다가 이렇게 뭐죠? 매장해요. 그 다음 그 위에다 조그만 탑을 만든 거예요. 그게 승탑. 그래서 시험 문제에 사실 8번 같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림 보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진짜 상식 중에 상식, 석가탑, 다보탑 나오면 이건 통일신라 때 거다. 그 정도 구별을 하면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탑 중에 뭐 하나 특징을 알아둔다면 고려시대의 다각다층탑, 특히 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얘는 원나라 영향이었다. 요거까지 알면 문화에선 더 이상 헷갈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중에 뭐 이제 한국 사회는 킬러 문화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한 친구도 있었는데, 한국 사회는요 너무 놀랍게도 수특이 우리 딱 1강부터 20강까지 있거든요.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강의 치우침이 없이 진짜 각 한 강당 한 문제씩 나온다는 거. 시대별로 쭉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여러분들이 그 5월달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문제 분석을 해서 이제 내셔야 돼요. 그게 수행평가인데 거기에 1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배운 게 5강까지 배웠으니까 5강 내지는 6강 정도까지는 사실 다 맞아 와야 됩니다. 그 문제 분석 정말 정확하게 해오시고요. 문제 분석이에요. 오답 정리가 아니라, 즉 틀린 답만 해오는 게 아니라 전체 문제 다 이렇게 선지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체크해가지고 해오셔야 된다는 게 이번 수행 평가였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피드백 주시면 선생님이 그때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